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방금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주재한 인수위 첫 번째 전체 회의가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요, 첫 번째 인수위 전체 회의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걸맞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조선일보에요,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는 분이 있죠.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아주 좋은 칼럼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성민 컨설턴트가 윤석열 당선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요,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잘못해서 질 뻔했다. 그래서 박성민이 정치 포커스가 주장하는 내용 한번 우리가 또, 왜냐면 5년 윤석열 정부 딱 한 번밖에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다음 정부에서 승리를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50년, 100년은 우리가 다시 더 집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 이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빨리 100만을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주변 분들, 특히 여러 어르신들의 자제분들에게 많이 구독을 좀 소개해 주십사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이 한치 빈틈이 없어야 한다.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요,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 같아요. 초기에 뭐든지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정말 인수위 53일이 5년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국정과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해야 되는데 이 밑그림을 잘 그려달라. 그 다음에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 설정이 잘 돼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그 다음에 방역, 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인수위원들에 대해서 당부의 얘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 달라. 그리고 분야별로 각자 활동을 하겠지만은 국정과제라고 하는 것은 개별 부처와 분과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거름은 물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 양극화 문제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해서 국정과제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요, 코로나가 다시 가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더불어서 방역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달라. 그리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인수위에 첫 출근을 하고 남대문 시장과 울진, 삼척, 동해 산불 피해 현장도 다녔는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모두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는 무엇보다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인수위는요,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야 할 점과 새롭게 준비해야 할 과제를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부 각 부처 공직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늘 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우리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 방향 설정에 동참하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해달라. 이 겸손 모드죠. 그리고 인수의 매 순간순간은 국민의 시간이다.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함과 아울러서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 그리고 오직 국익과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 세 가지 목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양극화 극복, 그 다음에 코로나 극복 관련해서
방역 문제, 의료 문제, 그 다음에 손실 보상 문제. 그래서요, 이 우선순위가 이제 설정이 됐는데 아주 적절한 것 같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정말 중장기 차원에서의 성공적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이 문재인 정권 4차 산업혁명 말로는 많이 외쳤지만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 공약 면에서 본다면 이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많은 밑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그다음에 위원장 그리고 인수위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요, 딱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라말로 국정의 중요 부분에 이 연결고리, 즉 융합 부분을 잘 찾아내는 것이 성공의 가장 큰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와 관련한 이 보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방역 차원의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 예, 방역 문제. 왜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지금 보도에 보면 정말 창피해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인구가 1억이 안 되지 않어요? 1억이 뭡니까? 5천만 살짝 넘잖아요. 근데 인구 1억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사망률을 보면요, 하루 사망이 429명 정도 되는데 세계적으로는 4위고 인구 1억 국가 중에서는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당 8.36명꼴로 사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인구 1000만 국가 중에서는 2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망자 수가 세계 215개국 가운데 4위. 한국보다 더 많이 숨진 나라는요, 미국, 러시아, 브라질 이 3개국인데 이 나라 인구는 모두 1억이 넘잖아요. 1억이 뭡니까? 예, 수억이 되는 거지. 그리고 16일 현재 코로나 사망자 수가요, 429명인데 이거는 미국, 러시아, 브라질에 이어 이것도 네 번째로 많은 숫자예요. 미국은 931명, 러시아 561명, 브라질 484명입니다. 자, 그리고 단위 인구당 사망자 수는요, 한국이 이들 3개국보다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3억 3천여만 명, 러시아는 1억 4천여만 명, 브라질은 2억 1천여만 명이잖아요. 한국은 지금 5,1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 창피한 것이냐. 예. 야, 이거 정말 저도 이걸 보니까요, 너무나 창피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방역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시급한지 여기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박성민 이 정치 컨설턴트의 이 칼럼입니다. 잘못하면 질 뻔 알았다. 그래서요, 이번 이제 쭉 선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치는요, 2030들이 굉장히 역시 역할을 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2030 세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네. 자, 이 박성민 컨설턴트의 주장을 보면요, 이번 선거가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 8번째 이제 선거였는데 그야말로 이 대통령 모두 서로 다른 당명으로 당선된 거, 이게가 바로 한국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인지 또 아니면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 잘 모르겠다. 하지만 쿠데타와 혁명을 동시 폐기내고 내 손으로 뽑는 거, 이게 87년 체제인데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를 꾸준히 지금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5년 전에는요, 탄핵으로 세계사상을 놀라게 했는데 이번에는 무효표보다도 적은 표 차이로 낙선자의 승복을 받아낸 거, 이것도 한 번 더 진전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심리적 내전 상태를 의식한 것처럼 국민 통합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당선 첫 일정으로 국민현충원을 방문했는데 문재인, 바이든 통화하느라 지쳐지지 않았다면 전직 묘소를 모두 참배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또 참배 순서가 기사거리가 됐을 것인데 이제는 언젠가는 노무현 대통령도 국립현충원에 모셨으면 좋겠다. 예, 그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 대통령의 애국에는 시효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요, 5년 만의 정권 교체인데 지난 5년간 무능, 오만, 위선, 내로남불, 분열로 일관한 실패한 정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 교체 10년 주기를 깬 부끄러운 첫 기록이다. 그래서 축구로 치면요, 전반 45분 끝난 하프타임에 전격 교체해버린 것이고 치욕적 교체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 평가는 이 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졌지만 잘 싸웠다. 여기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0.73%, 이거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반성의 출발점이지 민주당이 위로의 출발점이 어서는 안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0.73% 질 뻔했다. 윤석열 캠페인 전략은 시종일관 위험했다. 그리고 경선도 홍준표에게 질 뻔했고 본선도 이 캠페인을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정권 교체에 실패할 뻔했다. 그래서요, 이게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승리의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국민 모두 국민의힘 밖에서 찾아야 한다.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윤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 소속으로 대통령과 국민이 된 초현실적 상황이 문재인 정권 실패를 상징하는 거고, 2등, 3등 공신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인데 수많은 사람을 열어갈 수 있고 시민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킨 어용치식인들의 역사적 퇴 반드시 물어야 한다. 87년 이래로 민주진영에서 숱하게 변용한 비판적 지지는 사실상 맹목적 지지를 위한 마취제였다. 그리고 민주당이 범한 전략적 오류, 세 가지의 거대한 착각이다. 그러면서요, 1번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없다. 예, 이 거대한 착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40% 콘크리트 질증이 있다. 세 번째, 중도는 적폐청산 전선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의 거대한 착각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대통령 대부분의 지지율은 임기 말에 20%대로 날아섰는데 한 자리까지 떨어진 대통령도 있었고, 대통령만 그게 아니고 이회창, 노무현 두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1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지지한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라 하더라도 말과 행동이 기대에 어긋나면 지지 철회로 경고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식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극단적 진영 싸움 때문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금지된 반칙을 해도 우리 편이면 어쩔로 버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5%는 국민을 분열시킨 부끄러운 결과다. 이거 아주 좋은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는 정체성 전쟁인데 누구든 지역, 이념, 세대, 성, 정체성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 좋아해서 찍든 필요해서 찍든 상대가 싫어서 찍든 정체성은 가장 강력한 투표 동력이다. 어느 정당이든 자신의 정체성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그것만으로 승리가 불확실한데도 정체성 강한 지지층만 결집하는 전략은 패배를 자초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선거 전략을 찬술하면 네 가지인데, 하나는 나에 대한 지지 강화, 두 번째 나에 대한 반대 약화, 세 번째 상대에 대한 반대 강화, 네 번째 상대에 대한 지지 약화. 예. 근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 이후 2번, 즉 나에 대한 반대 약화, 즉 등 돌린 중도하고 2030 세대의 민주당 반대를 약화하는 데 전략을 집중해야 하는데, 끝까지 1번, 즉 나에 대한 지지 강화하고 3번 상대에 대한 반대 강화, 여기에만 집착했다는 겁니다. 이게 패착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1번, 즉 나에 대한 지지 강화. 이 얘기는 뭐냐? 중도를 향해 더 좋은 비전과 더 나은 리더십을 증명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즉 상대에 대한 반대 강화, 즉 정권 교체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자,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보수 정치에 기반한 전략, 대선, 경선, 본선과 같은 전략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바로 지지를 잃고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이제는 보수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초당파적 지도자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3당 합당으로 통치연합을 확대한 노태우 대통령과 정체성을 뛰어넘는 DJP 연합으로 국정을 운영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배워야 한다. 민주당은 친문 정체성에서 빠져오는데 오래 걸릴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96년 총선,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총선,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총선,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총선에서 공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 번뿐이었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과 16년 공천에 강하게 개입했다. 결국 친박당으로 변한 당은 2020년 황교안 체제로 총선 참패할 때까지 후유증이 오래 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6년, 20년 총선까지 3번 공천했으니
민주당이 친문당을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훨씬 걸릴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문재인 당을 이재명 당으로 바꿀 수 있었겠지만 낙선했으니 대주주 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주 좋은 포인트죠. 캐스팅 보트로 부상한 2030 세대는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다. 중국, 북한의 비판적인 이 세대는 민주당의 외교 안보 정책 기조도 흔들 것이다. 노동, 복지, 부동산, 여성 정책에도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즘 중2 아들과 40대 엄마의 패미 갈등이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라는 우스개가 있다. 5년 뒤에는 그 중2가 유권자가 된다. 젠더 갈등은 이번 대선이 보수 진보 모두에 남긴 가장 어려운 숙제다. 자, 여러분들께서요, 제가 이렇게 거의 다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들으시는 거하고요, 한번 직접 보시는 거하고 느낌이, 평가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를 보면요, 굉장히 높은 이 랭킹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박성래 정치 포커스 꼭 한번 읽어 주십사.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 50년 가자, 이렇게 제가 주창을 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